안녕하세요. 은설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셋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결혼해서 각자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집들도 서로 가까워서 가족 모임이나 여행은 자주 다니고 캠핑도 함께 즐기곤 했죠. 아내들과 아이들도 서로 친해서 남편들 없이도 모여서 수다 떨거나 여자들끼리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스스럼 없이 8년 정도를 함께 하다 보니 서로의 가정사나 일상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의 아내가 나이에 비해 참 젊고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몸매도 좋은데다 옷차림이나 스타일도 세련되고 멋지더라고요. 아이가 둘이나 있는데도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몸매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꾸미지 않아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녀를 보다가 제 아내를 보면 가끔 속이 쓰릴 때도 있었죠.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이 붓고 꾸미는데 소홀해졌거든요. 하지만 친구의 아내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은 친정집으로 며칠 간 갔고 저는 일 때문에 집에 남아 있어야 했죠. 그나마 다행히도 한 친구가 자기 집에서 며칠 신세를 지라며 흔쾌히 제안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친구 집에 머물게 된 첫날, 우리는 진하게 술 한잔을 하기로 했어요. 밖에서 1차로 마시고 집에 돌아와 친구 아내와 함께 2차로 맥주를 나눠 마시게 됐습니다. 집이라 친구 아내는 편안한 옷차림이었는데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에 얇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렇게 평소에 보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왠지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내에게선 느낄 수 없었던 묘한 매력 같은 게 넘쳐나는 느낌이었어요. 속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그런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고 했죠. 술잔을 들고 그냥 혼자 벌컥벌컥 마시면서요. 그래도 시선은 자꾸 허리나 엉덩이 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슬쩍 훔쳐보고는 한참을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친구는 연이틀 술을 마셨던 탓인지 일찍 잠들었고 결국 친구 아내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가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부부 생활에 관한 솔직한 얘기도 나왔고 심지어 친구 아내가 오빠, 나 가끔 일탈을 꿈꾸곤 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 친구가 워낙 무심하고 부부관계가 거의 없어서 속상하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마음속에선 어딘가 뜨거운 감정이 끓어오르는 걸 느끼면서도 애써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술자리를 마무리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은 계속 두근거리고 머릿속엔 방금 전의 대화와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결국 거실로 나왔죠. 방에 친구 아내가 잠들어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세수대야에 그녀의 분홍색 속옷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괜히 쓸데없는 감정이 들면서 가슴이 다시 뛰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어딘가 낯설고 복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내는 원래 우리 집에도 종종 놀러 오곤 했지만 최근 들어 아내가 없는 자리에도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건축 설계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거나 근처에 볼 일이 있었다는 이유를 댔는데 점점 더 대담해지더군요. 집사람이 친정에 가거나 출장을 간 날엔 술 한잔 생각난다며 오기도 하고 친구가 집을 비운 날엔 집 근처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다며 묻고 가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제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녀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제가 목욕 중일 때 문을 열고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저는 집사람인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문 너머에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민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도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오히려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집사람이 자리를 비운 날엔 일부러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나타나거나 노골적으로 묘한 자세를 취하며 저를 헷갈리게 만들었죠. 이런 이야기를 집사람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는 제가 그런 것만 쳐다보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리거나 보수적이라며 타박을 받을 게 뻔했거든요. 혼자서 끙끙 앓는 기분이었죠. 며칠 전엔 친구 가족들과 캠핑을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며 즐겼는데 하나둘씩 술에 취해 잠자리에 들더군요. 집사람도 피곤하다며 먼저 텐트로 들어가고 결국 남은 사람은 저와 친구의 아내뿐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캠핑 테이블 아래로 그녀의 발이 제 다리를 건드렸어요. 어머, 미안해요 오빠.
다리를 꼬다가 그만. 그녀는 그렇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제 마음도 이상하게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남의 아내를 화장실까지 에스코트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친구를 깨워보려 했지만 녀석은 술에 취해 비몽사몽이라 도저히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그녀와 함께 화장실로 갔습니다. 캠핑장에 가니 화장실은 소리가 다 들리는 구조라 민망했지만 그녀는 무섭다며 바로 앞에서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 있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제 팔을 끌어당겨 화장실 앞에 세웠습니다. 결국 그녀가 나올 때까지 민망한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녀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제 팔에 팔짱을 끼더군요. 팔꿈치에 닿는 그 묘한 감촉에 깜짝 놀랐지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황급히 그녀를 텐트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엔 동네 치킨집에서 그녀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제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뽀뽀를 했어요. 오빠랑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그녀의 말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평소 그녀를 동생처럼 여기며 아꼈고 집사람과의 관계도 신경 써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가 자꾸 떠오르고 제 마음도 점점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간 뒤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허탈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움이 밀려들더군요. 보고 싶기도 하고 이 모든 상황이 실수였는데도 제가 혼자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평범한 남자가 아닐까요? 계속 이런 묘한 기류가 감돌면 언젠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하고 친구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지만 막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처음에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그녀도 제 번호를 알고 있을 테니 잘못 눌렀다고 핑계를 대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전화를 걸었죠. 미안. 잘못 걸었어. 제가 바보처럼 얼버무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아내의 생일 선물 얘기를 꺼내고 근처에 새로 생긴 세계 맥주집 이야기를 하는 등 정말 어색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대화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대화의 분위기는 가벼운 농담을 넘어서 마치 연인들이 주고받는 것 같은 묘한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과감히 그녀에게 야한 농담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주더군요. 그 대화를 통해 저는 그녀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결국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간 상태였는데 마주 앉아 그녀를 보는 순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노란 원피스 위에 까만 가죽 재킷을 걸친 모습. 청순하면서도 뽀얀 그녀의 얼굴이 제 눈앞에 있었죠. 결혼 후 아저씨로 살아온 저에게는 이런 황홀한 순간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고 한동안 몽롱한 상태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만남을 가졌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지금 제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제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무런 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다음 만남에서는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왜 멈추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분명 제 안에는 아직 이성이 남아 있었을 텐데 그 이성을 제가 스스로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족들끼리 자주 모이는 관계인데 그녀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친구에게까지도 미안한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이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모든 관계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알면서도 제 감정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멈춰야 하는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설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5살 평범한 회사원 이선중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탄 후 같은 역에서 내리는 한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만약 그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그 감정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 단지에 이사한 지 2년이 넘었고 부동산에 대해 공부한 끝에 드디어 제 집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해로 35살이 되었지만 아직 미혼입니다. 전 여자친구와는 헤어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이 집에서 함께 살며 많은 추억을 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 속에는 즐거운 순간도 힘든 순간도 모두 남아있죠. 우리는 이 집에서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랑을 나눴고 그만큼 다툼도 잦았습니다. 연애 3년 차가 되었을 때 결혼할 줄 알았지만 동거하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뉴스에서 듣는 성격 차이 때문이었죠. 사실 그 차이는 남녀 관계를 맺을 때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성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즐기는 편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해보고 싶어 했죠. 그러나 전 여자친구는 그러한 시도를 이상하게 여겼고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변태적인 취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단지 사랑을 나눌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병원에 가본 적은 없지만 성적으로 냉담한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이런 성격 차이가 우리의 이별로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문득 제 자신이 이상한 건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런 문제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웠고 상담을 받을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성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제 삶에 갑자기 등장한 스승 같았죠. 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녀를 처음 본 건 6개월 전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중 눈앞에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죠. 긴 머리를 휘날리며 햇살 아래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하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이는구나 싶었죠. 다음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녀를 또 마주쳤습니다. 어제 본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도 저처럼 같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같은 역에서 내렸습니다. 이렇게 몇 번 마주치다 보니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 그녀를 기다리게 됐죠. 버스를 기다리며 나도 모르게 그녀를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예쁜 미소를 띤 얼굴과 당당한 걸음걸이, 마치 무언가에 몰두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네라고 생각이 들 무렵 버스가 도착했고 자연스럽게 그녀 뒤에 섰습니다.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우리는 매번 같은 칸에 있었지만 한 번도 말을 섞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지하철역에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잠깐 제 쪽을 바라보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고 저도 모르게 긴장된 마음에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제겐 큰 변화였죠. 하루는 지하철이 늦어 저와 그녀는 나란히 서서 전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지하철은 오지 않았고 드디어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따라 지하철이 늦네요. 자주 이런가요? 그녀의 첫 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가끔요. 출근 시간대라 그런가 봐요. 제가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보는데 인사라도 해야 하나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자주 만나는데 그냥 지나쳤네요. 제가 웃으며 손을 내밀며 이선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저는 이혜원이에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매일 아침 버스와 지하철에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출근길을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기다리며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세요? 저도 이 단지에 사는데요. 제가 아파트를 가리키며 말하자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정말요? 저는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아직 주변이 익숙하지 않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사 온 지 좀 됐는데 같은 단지에 사는 줄 몰랐네요. 세상 참 좁죠.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자주 볼 수 있겠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사실 덕분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죠. 아침마다 그녀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제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가벼운 대화만 나누고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그녀는 결혼한 사람 같았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고 나이도 저와 비슷해서 아이 엄마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죠. 2달 정도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퇴근 후 출근할 때 신을 구두를 사기 위해 회사 근처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고 저는 여러 브랜드의 남성 구두를 둘러보며 구경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모퉁이에서 한 여성의 옆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흰색 반팔 블라우스와 검은색 비즈니스 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옷차림은 그녀의 곡선미를 한층 돋보이게 했습니다. 매끈한 두 다리를 감싼 검은 스타킹과 세련된 자세는 우아하면서도 섹시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은은한 화장은 그녀의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가 얼굴을 돌리며 제 쪽을 바라보는 순간 혜원 씨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보자 밝게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신발 고르러 오신 건가요? 그녀의 달콤한 인사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근할 때 신을 구두를 보러 왔어요. 여기서 일하시나요? 이렇게 만나니 참 신기하네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기서 일해요. 매일 지하철에서 보다가 여기서 만나니 더 반갑네요. 제가 몇 가지 신발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녀는 능숙하게 몇 켤레의 신발을 골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추천해준 신발 중 하나가 마음에 들어 보였습니다. 적당한 가격과 세련된 디자인에 끌려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혜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요즘 인기 있는 디자인이니까 한번 신어보세요.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구두를 신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섬세했으며 그 자세마저도 매혹적이었습니다. 혜원 씨의 두 다리가 제 앞에 마주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몸매에 시선을 고정한 채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당황한 걸 눈치챘는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리며 다리를 살짝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발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한번 걸어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친절하면서도 차분했고 여전히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따라 몇 걸음 걸어보았습니다. 구두는 발에 잘 맞았고 걸을 때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편하네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요. 이걸로 할게요.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계산대로 걸어가는 그녀의 둥글고 탄력 있는 엉덩이와 아름다운 다리 라인은 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아마 그녀도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친 후 그녀는 무심한 듯 발끝을 신발에서 살짝 빼내어 종아리를 천천히 문지르며 다리를 교차시켰습니다. 분홍색 발뒤꿈치가 검은 스타킹을 통해 살짝 보였고 그 모습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저를 유혹하려는 듯한 자태였죠. 계산을 마친 혜원 씨가 저를 향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직원 할인가로 해드렸어요. 다음에 또 오시면 저를 찾아주세요. 더 좋은 가격으로 맞춰드릴게요. 그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행사나 이벤트 있을 때 연락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제 번호를 적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그녀의 아름다운 몸매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원 씨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손님, 다 됐어요. 여기 보세요. 다른 곳에 정신 팔지 마시고요. 그 말의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죄송해요. 너무 예쁘셔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혜원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이에요. 신발 예쁘게 신으세요. 다음에 또 봬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은 마치 속삭이는 듯 부드럽게 들렸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녀의 미소와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그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그녀는 바로 제 뒤 구동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1500세대가 넘는 큰 단지인데 그녀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을 줄은 몰랐죠. 저는 일부러 서둘러 나오는 척하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원 씨. 혹시 어느 동에 사세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중 씨. 저 9동에 살아요. 선중 씨는 10동에 사시죠? 매일 같은 시간에 뵈서 반가웠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더 자주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출근길에 같이 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제안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야 좋죠. 같이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아침마다 함께 출근하게 되었고
서로의 일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선중 씨, 저 사실 나이가 좀 있어요. 39살이거든요. 선중 씨는 몇 살이세요? 저는 살짝 놀란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보다 4살 많으시네요. 저는 35살이에요. 그런데 혜원 씨는 정말 동안이세요. 전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주말 부부예요. 남편은 지방에서 일해서 주말에만 집에 와요. 그래서 주중에는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죠. 아들은 13살, 딸은 8살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놀라워했습니다. 와, 주말 부부라니 쉽지 않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애들이 커가니까 조금은 나아졌어요. 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시 일도 시작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감탄했습니다. 일하면서 아이들까지 돌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존경스럽네요. 혜원 씨는 감사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선중 씨. 사실 출근을 다시 시작하는 게 처음엔 좀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선중 씨와 함께 출근하면서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마다 혜원 씨와 같이 출근하는 게 저에게도 큰 힘이 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출근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우리는 농담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출근길은 제게 하루의 시작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와 나누는 대화는 제게 작지만 큰 즐거움이자 하루를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퇴근 후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바로 혜원 씨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하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죠. 안녕하세요, 선중 씨. 뭐 하고 있어요? 짧은 내용이었지만 그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관심이 없으면 이런 연락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그녀가 먼저 연락을 해온 걸 보니 확실히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집에 있어요. 여자친구도 없어서 외롭네요. 일부러 여자친구가 없다는 걸 강조하며 외롭다고 표현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여자 한 명 소개해 드릴까요? 그 답장을 보고 저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아, 이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혜원 씨처럼 예쁘고 착한 여자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나 그녀의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에 다시 컴퓨터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10분쯤 지나서 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혜원 씨에게서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저 같은 나이 많은 아줌마를 누가 원해요? 남자들은 다 젊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녀의 답장을 보고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뭔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혜원 씨, 전혀 나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실 혜원 씨 좋아해요. 그날 제 반응 못 보셨어요? 제가 이렇게 용기 내서 다시 문자를 보내요.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저 지금 바빠서 나중에 얘기해요. 그녀가 주제를 피하는 듯한 말투에 저는 다시 조금 실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알겠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의 문자는 오지 않았죠. 그녀가 정말 바빠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내일 아침 출근길에 그녀를 만나면 더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달래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파트 동 입구에서 나오는 혜원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더니 살짝 어색해하며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을 보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는 동안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혜원 씨 곁을 지키며 인파로부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다 살짝 그녀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혜원 씨, 어제 왜 답장 안 하셨어요? 저 혜원 씨 좋아한다고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슬쩍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농담이죠. 애 둘이나 있는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그러세요? 하지만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혜원 씨, 저 진심이에요. 혜원 씨한테 반한 것 같아요. 혹시 저녁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잠시 저를 바라보던 혜원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흥분한 마음을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괜찮으세요? 그녀는 살짝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사실 애들이
제가 해주는 밥보다 밖에서 사 먹는 걸 더 좋아해요. 저는 그녀의 대답에 안심하며 웃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만난 뒤 같이 저녁 먹으러 가요. 그녀가 제안했고 저는 기쁘게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퇴근 후에 거기서 만나요. 그날 하루 종일 그녀와의 저녁 약속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더 가까워질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떴습니다. 저녁이 되자마자 서둘러 일을 마치고 약속 시간에 맞춰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하자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풍만한 몸매와 검은 스타킹, 그리고 높은 힐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약속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혜원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중 씨, 여기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혜원 씨, 오늘 정말 예쁘네요. 원피스가 잘 어울려요. 제가 칭찬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중 씨. 오늘 약속이 기대돼서 꾸며봤어요. 저는 그녀의 취향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근처에 제가 아는 괜찮은 일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보실래요? 혜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저 일식 좋아해요.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상쾌한 저녁 공기 속에서 그녀와 함께 걷는 순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조용한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고 저는 그녀와 어떤 대화를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선중 씨는 여기 자주 오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자주 와요. 가끔은 혼자 오기도 하고요. 사장님이 아는 분이라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훌륭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설레는 표정으로 메뉴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기대돼요. 혜원 씨는 뭐 좋아하세요? 추천해 드릴까요? 제가 물었고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시미랑 우동 좋아해요. 선중 씨가 추천해 주는 걸로 먹어볼래요. 저는 사시미와 우동, 그리고 덴뿌라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덴뿌라가 여기 정말 맛있어요. 저는 윙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은 힘들지만 나름 재미있어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요. 아이들은 어때요? 퇴근 후에 아이들까지 돌보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제 전부예요. 아이들도 이제 철이 들어서 엄마가 힘든 줄 알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녀 역시 제가 하는 행동을 섬세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 제 입가에 소스가 묻자 혜원 씨는 조심스럽게 휴지를 꺼내 제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저는 순간적으로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이런 행동은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서나 나누는 것이기에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면서도 마음이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청주를 한 잔씩 나누며 더욱 깊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중 씨, 왜 아직도 싱글이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해서일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제가 선중 씨 마음속에 어떻게 비치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혜원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똑똑하고 예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혜원 씨에게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표정에서 약간 감동한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다리를 몇 번 훔쳐보게 되었는데 혜원 씨는 이를 눈치채고 일부러 다리를 제 쪽으로 살짝 움직였습니다. 짧은 치마 원피스를 입고 있던 혜원 씨의 늘씬한 다리는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부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궁금하시면 2부를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제 나이가 70세가 된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커피 한잔하면서 자주 듣던 사연 방송에 저도 용기를 내서 제 딸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을 적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네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나 봅니다. 저에게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됐는지 그럼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35년 전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싱 작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저에게 접근한 남자는 다름 아닌 제가 다니던 회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미싱 일을 배우면서 다니던 회사였기 때문에 불편한 분위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많은 곳에서 저에게 항상 다가왔고 그런 시선들이 불편했던 직원들 때문에 결국 전 회사 내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분위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하라며 화도 많이 냈지만 자기랑 차 한잔 해준다면 그만 괴롭히겠다는 말을 하게 되면서 결국 저는 자리를 미리 예약해둔 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차만 마시자 그런 제 모습을 한참 동안 가만히 보고만 있었고 그런 눈빛이 싫어 고개를 돌리자 이 남자는 저에게 갑자기 결혼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랑 결혼하죠. 그쪽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첫눈에 반했고 제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을 테니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그냥 몸만 오면 됩니다. 모든 건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얼마나 안다고 결혼부터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 또한 그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저는 그쪽이랑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제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이야기 끝났으면 저 먼저 일어날게요. 뭘 그렇게 급하게 생각을 해요?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명희 씨 어머님께서 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장모님인가요? 당장 치료비 또한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병원에서 모실 거예요? 빨리 치료받아야 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당신을 좋아하고 명희 씨는 장모님께서 수술하실 돈이 필요하니 아주 좋은 조건인 것 같네요. 제가 하는 제의 거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밑으로 동생들도 손가락 빨면서 명희 씨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굶기며 살게 할 수 없잖아요. 저희 가족 돈밖에 없는데 이런 집안에 들어와 살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곤 자리에 먼저 일어나 저를 보면서 미소를 띠며 반지 하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은 다음날 회사에 나올 때 반지를 끼고 있으면 자기가 한 제의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반지를 팔던지 버리던지 알아서 하라며 나갔습니다. 제가 회사 직원이라서 그런 건지 저희 가정사까지 모두 다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저 혼자 동생 2명과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정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결혼밖에는 없었고 그렇게 저는 밤새 고민을 하면서 제 옆에서 잘 자고 있는 동생들을 보면서 결국 반지를 끼고 회사를 출근하고 말았습니다. 제 왼쪽 손에 반지가 끼어져 있는 걸 확인한 남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제가 반지를 낌과 동시에 어머니의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동생들을 데리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는 식당의 분위기와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았습니다. 저희의 집안 사정을 모두 알고 계신 예비 시부모님들께서는 인성 하나만 보고 있었고 한번 잘 살아보라며 저를 받아주셨고 그렇게 이 남자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최대의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처음으로 만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미싱에서 새로 들어온 여자 중에 괜찮은 여자가 있으면 재력으로 이용을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시부모님께서도 모른 척하고 계셨고 그런 걸 즐기던 남편은 나중에는 제가 집에 있는데도 술 먹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올 정도로 심각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수술이 잘 해결이 되고 동생들 또한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이 풍요롭게 살 수 있어서 나 하나만 희생하자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더 남편의 행동이 저를 힘들게 했고 잦은 싸움과 매일을 눈물로 살게 되면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이제는 실증이 났는지 그동안 저희 가족 먹고 살게 해줬으니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라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저는 빈털터리로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제 사정을 알게 된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과 함께 자기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제 인생을 희생해서 받은 수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고 있었고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부여잡고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동생들 또한 자기 앞가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모두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떠나간 자리에는 시끌벅적했던 추억만 남아있는 집과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있으면서 잘했다며 고생했다며 제 자신을 칭찬했지만 그동안 살면서 너무 힘들었는지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지만 저도 여자인지라 그동안의 아픔들이 기억이 나면서 슬픔에 빠짐과 동시에 삶의 목표가 없어지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밖에도 나가지 않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컴컴한 집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날이 지났는지 모를 시간에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거울에 비친 여자의 모습이 보였고 삐쩍 말라서는 삶의 의욕이 전혀 없어 보이는 불쌍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는 모습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보자 생각하며 모든 아픈 기억을 모두 집에 묻어둔 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새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게 너무 좋았고 하루하루 행복했습니다.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추억 만들며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으로 내 몸에 투자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제가 다니던 우울증을 치료해주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에서 어떤 남자가 다가왔고 남자라면 치를 떨게 된 저는 단호하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많이 당황한 듯 조용하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모임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요.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오늘은 대화를 나눠줄 수 있으신가요? 그래도 개인적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인 만큼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친해지는 것도 치료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은 저와 함께 하시죠. 저는 남자분들과는 별로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제가 우울증이 온 것도 남자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여자 잘못 만나서 우울증이 왔는데요. 그쪽과 저는 둘 다 상처받게 된 이유는 같으니 통하는 부분은 있네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건 똑같은 거니 오늘 하루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저와 대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갑자기 저에게 찾아온 남자는 같은 아픔이 있다며 다가왔고 계속해서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저와 겪었던 일들이 비슷했고 그로 인해 매주 한 번씩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이 남자랑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픔을 들어주면서 저의 아픔을 이야기해줬을 때 서로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결국 늦은 나이에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는 만큼 더욱더 서로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또 다른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 많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연애하면서 좋은 기억이 많이 쌓이게 되었고 이 남자의 프로포즈로 인해 다시 한번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까지도 자신이 재력가라는 건 전혀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남자는 결혼하면서 저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돈이라면 치를 떨던 저는 돈이 많다는 남편의 말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말만 했습니다. 남편은 과거의 여자들은 모두 자기의 돈을 보고 접근을 했다며 결혼 전까지 말하지 않은 거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런 쪽으로 아픔이 있던 남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늦은 나이에 생각지도 못한 아이까지 생기게 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다시 시작한 제2의 인생을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남편과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이 늙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래간만에 좋은 데 가서 외식이나 하러 가자며 웃으면서 말하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현관으로 나왔는데 저희 집에서 박스를 줍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오자마자 놀라면서 리어카 쪽으로 쩔뚝거리며 달려가더니 저와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노인과 눈이 마주쳤고 차에서 기사가 내리더니 뒷문을 열어줌과 동시에 남편이 차에 타라고 말을 했을 때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에 차에 타려다가 뒤를 돌아 그 노인에게 걸어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남편은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제가 가까이 가자 그 노인도 저를 가만히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네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노인의 모자를 벗겼고 그리고 드러난 얼굴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잘 살 것만 같았던 전 남편은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박스나 주우며 쩔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빠르게 일어나 리어카를 끌며 언덕으로 힘겹게 올라가려고 했었고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던 저는 모든 기억을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예전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을 부르며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현관에 있던 박스 2개를 들곤 전 남편 리어카에 실어주면서 앞으로 이쪽 지역에는 발도 붙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기억 떠올리기 싫다는 말과 함께 박스 열심히 주워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을 하자 제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자기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 모두 미안했다며 과거의 일 모두 잊어버리고 행복하라며 눈물을 흘렸네요. 전 남편의 말이 저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남편에게 걸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전 남편 또한 많이 변했지만 남의 집에 있는 박스를 주워서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모든 나쁜 짓을 보상받고 있는 것 같았던 전 남편은 다시 리어카에 몸을 실으며 쩔뚝거리는 발을 이끌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네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른다더니 정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죄 짓고는 살 수 없나 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좋은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모두 하늘의 뜻이었나 봅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모든 분들 오래오래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던 남편입니다. 이번에 제가 겪게 된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 이렇게라도 속에 응어리져 있던 제 사연을 글로나마 털어버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12살 된 딸을 보며 술에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열심히 살려고 결심하려 합니다. 그러니 부디 제 사연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동갑입니다. 저와 만나기 전에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길을 지나가던 중 꽃집에서 일하는 여자의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해 가진 것 하나 없던 저는 용기로 고백을 하게 되었고 몇 번을 거절하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애한 끝에 차 한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의 아내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 가정사 얘기를 하자면 제가 살아온 환경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아빠 밑에서 커왔지만 나중에 저를 할머니 집에 놔두고 아빠는 새엄마와 함께 새살림을 차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키운 건 할머니셨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다시는 부모 얼굴 보지 않겠다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배운 것 없이 일을 처음 접하게 된 게 건설 현장이었고 아무리 막노동이라도 이 안에서도 직급과 체계가 잡혀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높은 직급을 얻기 위해 기술도 열심히 배우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현장 관리 감독자가 된 시점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서 함께할 배우자를 상상했었는데 그게 지금 만나게 된 아내입니다. 꽃을 사랑하는 천생 여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너무 가분했던 아내는 제가 살아온 환경과 또 다른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저는 살아오는 도중에 부모가 이혼하였지만 아내의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고아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꽃집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말들이 더욱더 제 마음을 자극했고 평생을 옆에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하는 결정이 무조건 옳다 생각하고 따랐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반대하고 말렸는데도 제 아내는 결국 제 말은 무시한 채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완공 시기보다 진행되는 일들이 너무 늦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잦은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사건이 터지게 된 그날 또한 저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저녁은 먹었어? 오늘도 어김없이 야근이네.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으니까 일 끝나면 1박 2일로 함께 여행이나 가자. 당신도 많이 답답하지? 맛있는 것도 먹고 함께 사진도 많이 찍고 오자고. 그래요, 여보. 저야 어디든 좋죠.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좀 늦게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손님이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예약된 화분들 준비해야 하거든요. 저도 어차피 늦게 집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항상 일 조심하고 천천히 오세요. 맛있는 야식 만들어 놓을게요. 그렇게 아내와 저녁 시간에 잠시 통화를 한 후 저는 곧장 일하러 현장에 들어갔고 몇 시간 동안 바쁘게 움직이며 조금이라도 빨리 퇴근하고 싶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예상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끝났고 먼지를 털며 차에 올라타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집에 도착한 건지 꽃집에 아직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서 일단 꽃집으로 차를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아내가 일하는 꽃집에 도착을 했는데 불이 꺼져 있었고 이미 퇴근한 것 같아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통화 연결음만 들려오고 있는데 받지를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일단 빠르게 집으로 출발하려고 핸드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아내가 전화를 받았고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반가워서 핸드폰을 귀에 대는 순간 다급한 아내의 목소리가 제 귀로 들려왔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옆집에 불이 났어요. 119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어떡해요? 할머니와 손녀딸 둘만 살고 있잖아요. 밖에 나와보니 할머니 모습은 안 보여요. 안에서 딸아이만 창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어떡해요? 여보, 구급차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마. 119 금방 도착할 거야. 나도 지금 빨리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일단 건물 밖에 나와 있어. 금방 도착해.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저는 악셀을 힘차게 밟았고 비상등을 켜고 빠르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하필 그날따라 신호는 모두 걸렸고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저는 집 앞에 소방차들이 건물의 불을 끄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없고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은 아내가 걱정돼 이리저리 찾고 있는데 화재가 난 건물에서 들것에 실려 나온 사람을 빠르게 구급차로 옮기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가 들것에 실려 나왔고 뒤이어 여자아이가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아내의 시커멓게 그을린 얼굴에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아내에게 달려가 정신 차리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미동조차 없었고 저를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수술실로 빠르게 옮겨졌고 손톱을 깨물며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던 저는 제발 저희 아내를 살려달라고 울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내는 제 곁에 머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아내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간호사가 다가왔고 옆집에 있던 여자아이의 보호자 되냐면서 저를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잃고 있던 여자아이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나길 기다렸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여자아이가 눈을 뜨면서 저를 보고 처음 꺼낸 한마디는 다름 아닌 아저씨 죄송해요 였습니다. 최대한 진정하면서 그때의 상황들을 듣고 싶다 말했고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지 몰랐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살기 너무 힘들다며 술을 드시고 난리 치시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바람에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저만 놔두고 아빠 엄마 돌아오지 않으셔서 할머니께서 혼자 저를 10년 동안 키워주셨거든요. 그동안 많이 지치셨나 봐요. 아저씨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할머니 나이가 많으셨잖아요. 돈이 모두 바닥이 난 상태라며 최근 들어 계속 술을 드셨는데 술 기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 한 것 같아요. 집에 불이 난 상태에서 할머니께서 정신을 잃으셨는데 현관의 신발장이 무너지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아줌마가 저를 보시곤 조금만 기다리라며 119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솟아오르는 불길 때문에 상황이 심각해졌고 아줌마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앞에 있던 신발장을 아줌마께서 필사적으로 밀치시더니 물이 뚝뚝 떨어지는 두꺼운 이불을 덮으시고 좁은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두꺼운 겨울 이불을 저에게 덮어주시고 현관으로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현관 천장이 무너지면서 갇혀버렸어요. 아줌마께서는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저를 안아주며 진정시켜 주셨는데 뜨거운 열기에 젖은 이불이 말라가니까 아줌마께서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서 이불에 부어주시다가 갑자기 머리를 잡으시더니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아줌마한테 가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그때 현장 상황을 듣게 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원래부터 몸이 약했던 아내가 이렇게까지 아이를 살리겠다고 한 행동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제가 살아왔던 과거와 너무 비슷했던 점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자아이는 군데군데 화상 자국 때문에 한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저는 아내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날들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현실들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술에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아이를 데리고 저는 집으로 향했고 이런 상황을 보호센터에 알린 후 다음날 직원분께서 여러 가지 상담을 거친 후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혼자 남겨진 저는 매일을 아내의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로 시간을 보냈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예전처럼 현관문을 열면서 맛있는 밥 해준다며 장바구니 들고 있는 아내가 들어올 것만 같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고 나니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아무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술에 쩐 상태로 잠이 들었고 아내의 목소리가 갑자기 귀에서 들리는 듯해 잠결에 눈을 떠보니 작년에 옆집 할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여름방학 때 옆집 아이와 함께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사진 안에는 제 아내와 옆집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안방 화장대에 액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 번도 신경 써본 적 없었던 사진이었는데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몸이 많이 약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아내는 옆집 아이와 제가 알지 못하는 서로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나 불길 속을 뛰어들 수 없을 텐데 보호센터에 보내진 아이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 정신을 차리고 다음날 보호센터에 찾아가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말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꽃집에서 함께 있었고 점심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면서 엄마처럼 대해줬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과거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된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감정들 때문에 아내는 이 여자아이에게 잘 해주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들에 눈물이 흐르게 되었고 결국 저는 보호센터에 이 여자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성인 남자가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절차는 많이 엄격하고 까다로웠고 가정법원에선 은솔이의 의사를 가장 많이 반영을 하여 여러 가지 절차와 상담을 통해 저와 함께 살게 되었고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은솔이가 저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이고 지켜줘야 될 존재로 바뀐 소중한 딸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은솔이가 바르게 잘 자라고 하고 싶은 거 뭐든 해주고 싶어 다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제 아내가 보고 있었다면 많이 기뻐했을까요? 지금은 매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아내가 생각나고 보고 싶지만 우리 딸 은솔이와 함께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만날 수 있는 날이 다시 올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라도 제 가슴속 한편에 아직 남아있던 힘들었던 감정들 여러분들께 꺼내놓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앞으로 잘 살아가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되었고 남편도 40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되었습니다.
늦게 결혼해서 아기는 아직 없네요. 살면서 사람 사는 인생 제각각이고 참 별일 많이 있죠. 그중에 제 사연도 한번 올려보고 싶어 이렇게 한자 글 써내려가 봅니다. 부족한 글 솜씨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많이 가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식당 일을 하시다가 과로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히는 바람에 신경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아버지께서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셨고 어렸던 저는 그저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옆집에서는 매번 쌀을 조금씩 나눠주셨고 배고픔을 잘 참지 못했던 저는 제때에 주지 않으면 철판 깔고 찾아가 쌀을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같은 또래인 친구가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거지가 매일 구걸하러 온다며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옆집 부모님께선 그러면 안 된다면서 그 친구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놀림보다는 배를 채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다들 잘 살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끝나면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으로 분식집에서 친구들과 맛있는 떡꼬치를 먹는 모습을 지켜봤고 이것저것 불량식품을 사 먹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한 입만이라는 말을 뱉었고 그 모습을 본 친구는 거지라며 제 주위에서 돌면서 저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이 받아 먹었습니다. 친구들과 소풍을 갈 때면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사러 들어가는 친구들을 기다리며 부럽게 창문에서 손가락 빨며 쳐다보고 있었고 이런 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먹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제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에 찌들어 사는 아버지께서는 얼굴 한번 보기 힘든데도 나아지지 않는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았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힘내시라는 말보다 투정을 부리며 나도 햄버거 사 먹고 싶다고 화를 냈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가지고 싶다고 말했고 울면서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보시곤 저를 꽉 껴안아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사달라는 말에 유난히 한쪽만 삐뚤어진 어깨를 돌리시면서 몸을 들썩인 아버지. 지금 생각하면 눈물을 훔치고 계시는 거였지만 그때는 왜 그걸 볼 수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20살이 되면서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 말했고 가난에 찌들어 매일같이 냄새나는 집에서 살기 싫다며 저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고개를 떨구며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저를 쳐다보면서 누워만 있는 어머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참 멍청했죠. 제가 삶의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진 못하고 제가 힘들고 배고팠던 시절만 생각해서 그런지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지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사는 삶이 정말 쉽지는 않더군요. 그럴 때면 부모라고 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삶이 지치고 힘들게 되니 의지하고 싶은 곳이 다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나왔는데 제 삶은 크게 변화된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만에 부모님이 계신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행사 때나 입는 옷을 챙겨 입었고 과일과 함께 빳빳한 새 돈으로 많지는 않지만 50만 원을 만원짜리로 인출했습니다. 그저 지폐가 많아 보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고 혹시 몰라 옆집에 찾아가 보니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소식을 알고 계신지 여쭤봤고 아주 예전에 이사를 갔다는 말만 전해 들었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치료비 때문에 나갔다는 것만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나와서 원룸에서 생활하면서부터 세대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찾아가 확인을 해보니 주민등록 말소라는 말과 함께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같이 있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지긋지긋했던 집구석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나를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며 나와서는 10년이 지나 30살이나 될 때까지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이 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제 잘못을 숨기고 싶어 술로 밤을 새웠고 다음날 교대 근무 때문에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세상에 다시 나와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다시 정신없이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제 삶에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다가왔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남편은 소박하게 가족끼리만 결혼 진행을 했고 저 또한 회사 사람들 몇 분만 불렀습니다. 결혼식이 진행이 되면서 괜스레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고 행복해하는 결혼식 눈물로 마쳤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 1년 차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도 했었지만 별다른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저는 20년 동안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볼 수 없이 매년 오는 어버이날에 결혼도 했으니 시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마음에 드실 만한 선물을 준비했고 선물 받으신 시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표정에 어버이날이라고 선물 하나, 편지 하나 해드린 적 없는 부모님 생각에 집에 돌아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바람 좀 쐬자며 드라이브를 갔고 창문을 내려 먼 산을 쳐다보면서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멈추자 멀리에서 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뻥튀기를 들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를 보곤 제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뻥튀기 하나 먹자며 할아버지를 불렀지만 그 짧은 순간 신호가 바뀌었고 그렇게 모자를 눌러 쓴 할아버지와 눈만 마주치며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똑같은 자리에서 너무 늦어버린 시간인데도 뻥튀기를 들며 차 사이사이를 위험하게 다니면서 팔고 계시는 분을 보곤 남편에게 다시 뻥튀기 먹고 싶다고 말했고 제가 손짓을 하자 저를 보곤 달려오시면서 가까스로 뻥튀기를 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어눌한 말과 구부정한 허리로 감사하다며 할아버지는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짧은 순간 아주 짧지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을 보았고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은 채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할아버지의 뒷모습에 삐뚤어진 어깨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한쪽 어깨만 유독 처져 있었고 똑바로 걸으시는데도 꼭 절름발이 같이 걷는 것처럼 느꼈던 아버지의 뒷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가쁜 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남편 팔을 잡았고 제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은 왜 그러냐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숨이 안 쉬어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니야? 병원이라도 가봐야겠다. 여보, 차를 다시 돌릴 수 있을까? 나 뻥튀기 팔던 할아버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뻥튀기에 문제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아직 장담할 수는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봐왔던 아빠 뒷모습을 본 것 같아서 확인해보고 싶어. 다시 차 돌려서 확인해주면 안 될까? 그래, 알았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시 차 돌려보자. 그렇게 남편은 다시 차를 돌렸고 저는 멀리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갓길에 차를 세웠고 저희는 할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늙었지만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풍채와 뒷모습에 저는 확신을 했고 그렇게 차에서 내려 뛰어갔습니다. 제 눈에 앞을 가리는 눈물을 닦으면서 큰 소리로 아빠라고 하면서 달려가고 싶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보다는 저기요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를 쳐다본 할아버지는 뻥튀기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너무 변해버린 모습이었지만 아버지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계속해서 뻥튀기만 내밀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눈빛으로 아빠라고 불러봤지만 제 말이 들리지 않는지 발음도 잘 되지 않는 말투로 5,000원을 반복하며 말했고 멈출 수 없는 눈물에 아버지의 양팔을 붙잡곤 반복해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저예요.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저라고요. 아빠 딸 수영이에요. 20살에 집 나간 불효자 수영이라고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저 수영이라니까요. 아빠,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아빠. 2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혼자 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떠나서 정말 죄송해요. 왜 그래? 못 알아보시는 거야? 진짜 아버님 맞는 거야? 아닐 수도 있잖아. 확실해?
우리 아빠 맞아.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고 해도 내가 20년 동안 봐왔던 우리 아빠 못 알아볼까봐 한쪽 어깨만 유독 처지시고 삐딱하게 걸으시는 게 우리 아빠 맞아. 20년이 지났어도 아빠 얼굴은 그대로 남아있어. 네, 뻥튀기 살게요. 여기 있는 거 다 살 테니까 저랑 잠깐 어디 좀 가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손에 10만 원을 쥐어주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했지만 뻥튀기 한 봉지 주고는 다시 도로에 나가셔서 양손 힘차게 흔들며 뻥튀기를 사라며 멈춰있는 차 창문을 두드리며 다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당황해하면서 일단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다는 말에 저희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덩치 있는 분께서 아버지한테 걸어갔습니다. 영상이 길어서 1, 2편 나누어 제작했습니다. 2편은 잠시 후 업로드 예정입니다. 2편 또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